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도 엄청 덥죠.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 요새는 그래도 다 이 웬만한 장소에 가면 에어컨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나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대중교통도 없었고, 근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덜 더웠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에어컨 많았죠. 아니요, 저도 그렇진 않았어요. 에이, 또 나랑 또 비슷하게 하려고 또. 아니요, 저도 90년대 유아기를 지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에어컨이 막 많이 있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저도 확실히. 그러면은 스마트폰은 언제? 인터넷은 언제부터? 인터넷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저는 활용 못하고 그 당시 뭐 천리안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나우누리, 네. 천리안이 PC통신. 아니 근데 진짜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자, 저는 뭐 컬럼을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쓰는데 그거 쓸 때도 자료 찾으려면 어떻게 찾았지? 옛날에는 스크랩을 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우리나라 귀국했을 때 논문을 학회에 제출할 때 직접 가져갔으니까. 야,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굉장히 번거롭게 살았어요. 그때는 원고도 직접 기자님들이 와가지고 받아가고 그랬거든요. 야, 그거 참. 근데 이 더운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때는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지금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어요? 글쎄요. 사실 와이파이만 끊어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와이파이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인터넷, 그리고 에어컨, 요새는 에어컨 없어도 못 살 것 같은데, 이 에어컨이 지구 온난화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게 설이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산화탄소만 배출해가지고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돼가지고 이렇게 덥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소빙하기 직전에는 우리가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고, 간빙기와 빙하기 사이에 소빙하기라는 게 있는데, 요게 한 200년, 100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요게 오기 전에는 이렇게 덥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태양 흑점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태양 흑점수가 2030년에는 상당히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 과학계 예측이고, 태양 흑점수가 그렇게 많이 변하게 되면 지구의 기온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소빙하기가 온다라는 설도 있는데 어떤 얘기가 맞는지 모르죠. 근데 무슨 얘기가 맞든 하여간 좀 빨리 좀 시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처설이든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맞죠? 네. 그런 거 잘 알잖아요. 당일에 잘합니다. 당일에만. 네. 미리는 모르고. 네. 그럼 앞으로 미리는 안 물어볼게요. 네. 예, 그리고 여러분이 더위에 수고가 많으신데, 여러분 저희 방송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앞서서 오프닝 때도 얘기해 주셨지만 광복절을 앞두고 이 독립기념관장에 관련한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다뤄드릴 텐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라라고 민주당 촉구했습니다.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14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행사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은 일본 식민이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앞서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윤 대통령이 김 관장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인사의 부적절성과는 별개로 정부 행사에는 참석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편 독립유공자 후손단체인 광복회도 김 관장 임명에 반발하면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잠시 후에 직접 앵커께서 인터뷰를 해주실 건데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주말에 1948년 건국절을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 초청 영빈관 행사뿐 아니라 광복절 경축 기념식에도 나갈 뜻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광복회의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부친이어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역사적 행사 참석에도 조건부를 걸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독립기념관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물론 문화행사는 그대로 열린다라고 합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신임 관장님이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로 하고 자체 경축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 행사는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서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별도의 기념 행사를 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광복절날 서울 용산 효창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항단연은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윤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독립운동가 후손 오찬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독립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또 이 항단연에 속하지 않은 독립운동가 서양단체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측에서도 이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직 의사를 밝혔기에 해서 이번 불참 결정 검토와는 무관하다라고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 관장이 오늘 서울지방보훈처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보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일제 식민지배를 동조하는 친일파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일각에서 요구하는 사퇴서를 일축하기도 했고요. 저는 건국절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2022년에 발간한 책 끝나야 할 역사 전쟁에서도 분명히 반대했고 혹시 내 책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면 지적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부나 여당이 향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면 독립기념관직을 걸고 반대할 용의가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있지 않은 일을 가정에서 설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역사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질문 내용들도 한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내 입에서 일본 시민이란 말을 뱉어본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나에게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해서 일제강점기 때 국적은 일본이지요.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닙니까? 라는 답변을 두고 일본 식민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일제 식민지배를 동조하는 친일파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퇴 의사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가지 얘기를 했네요.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따 진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이 됐기 때문에 진정하게 이 광복의 의미를 담겼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분이 김영석 관장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일제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이 주장은요. 아주 소수의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뉴라이트하고 이게 좀 다른데 본인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거는 좀 봐야 되겠고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은 일본 식민이었다라는 얘기는 저도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분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좀 잘못된 얘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 이분이 억울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전 그거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는데 사실 조금 궁금한 게, 이 정도의 논란이 되는 인물을 이게 이렇게 막 독립기념관장으로 계속 이 고집할 이유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 들게 됩니다. 물론 개인에 있어서의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로 논란이 되는 거, 이게 참 이거를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는 모르겠고, 오늘 3부에서 이종찬 광복회 회장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인터뷰를 하고요. 내일은 반론권 차원에서 독립기념관, 지금 이분이죠, 김영석 관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죠.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1212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일 방송 들으시면서 각자 입장을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된 정치권 소식들 다뤄드릴 텐데요.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서 광복절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의 잔영을 사면하기로 결정을 했고, 2024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복권을 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 사면과 복권을 같이 할 수도 분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거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권을 요청했다는 데 대해서 여권 관계자는 부탁받은 바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언저리에 절차적으로 예정이 돼 있으니 민주당에서 몇 명의 복권 얘기를 국민의힘에 얘기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애초에 야당 균열을 노린 대통령실의 노림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정작 이 여권 내부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법무부 복권 대상자 명단, 김 전 지사가 법무부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주말 사이에 여당에선 대통령실의 판단을 두고 공방이 오갔던 건데요. 친한계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이 주말 동안 이 한겨레와 통화를 나눴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지만 여당에도 대통령실에 민침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범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선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시기에 이미 총선 뒤 복권으로 가닥을 잡은 일인데, 이제 와서 이 복권을 반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 않냐라면서 윤한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대통령실 쪽에서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런 여권 내부의 공개 반발에는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로 노린 야권 균열과 보수 결집이란 애초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여러 루트를 통해 이 복권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실은 굳이 4월 윤석열 이재명 회담을 앞두고 이 전 대표 쪽에서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한 것을 두고 애초에 김경수 복권 카드로 얻으려던 성과가 흐려지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 담겨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치권에선 이 복권 카드가 대통령실이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모두를 겨냥해 던진 견제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김 전 지사의 등판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라는 이야기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고 용산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을 하면서 이 또다시 윤한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건 아니냐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는 중도층도 사실은 그다지 좋은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경수 전 지사는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선거 관련 여론 조작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일관되게 받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 주장이고 사법부의 판단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그건 당연히 제도의 결정을 믿어야죠. 더군다나 뭐 무죄, 유죄 이런 게 아니라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된 혐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거 관련 부정에 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사실은 이게 복권이 돼서 이분이 정치를 한다라는 이런 것에 언론이 관심을 갖는 사실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의 역할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데 선거 관련 여론 조작으로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 특정인이 다시 복권이 돼서 이게 정치인이 되냐 마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면 복권은 죄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에 지은 죄는 존재하고 단지 뭐냐면 제도적으로 죄의 사함,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지 죄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저기 어디죠? 민주당 내에서 저 비명이 얼마 없어요. 당원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지금 오늘 정봉주 의원 전 의원 기자회견한 거 보셨죠? 그 명팔이 막 이러면서 정봉주 의원이 왜 그렇게 화가 나겠어요? 이재명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 최고위원 이 선거에서 이 득표율 순위가 막 바뀌고 이러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득표율 순위가 바뀐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이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전 대표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비명이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고 해서 이재명 전 대표 위주에 있어서의 민주당이 흔들릴 가능성? 사실 사람이 있어야지 구심점 역할을 하잖아요. 전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 외부에 있는 비명들, 대부분 다 비명들은 당 외부에 있거든요. 당 외부에 있는 비명들이 다시 한번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뭉쳐서 뭔가를 도모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민주당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다라고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윤한 갈등 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차별화를 위해서 한다. 저는요.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중도와 보수층의 그 유권자들과 눈높이를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된 거라는 거예요. 차별화를 목적으로 한 것과 하다 보니 차별화가 된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차별화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이게 손해 보더라도 그냥 하자. 전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도 전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김경수 전 지사에게 복권이 되면 이제 어떻게 정치판이면 이런 식의 과도한 관심이라고 전 보는데 이것도 과연 언론으로서 올바른 역할이 될 수 있을지도 전 개인적으로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본 기상청이 지난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뒤에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 즉 거대 지진을 주의하라는 정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 서쪽인, 이거 수도권은 일본 기준입니다.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이른바 난카이 대지진이 30년 이내 70에서 8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 9일 밤에도 일본 도쿄 서쪽 가와가나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고, 어제 낮에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북북동쪽 476km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선 방제용품 불티나게 팔리고 지진 정보 관련 앱 다운로드 횟수도 급증했다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일본 여행과 관련해서 숙박 취소 사례도 늘고 있는데, 요즘 많은 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가십니다. 엄청 가죠. 네, 예. 그 제 지인도 그 추석 연휴에 껴서 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약을 다 마쳤지만 조금 위험. 네, 취소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본 여행객이나 일본에 거주한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목록을 인터넷에서 공유를 하면서 여행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일이 있다 보면 꼭 어디 가나 가짜 뉴스나 음모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한 이후 온라인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짓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특히 대지진 징조라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난다는 형태가 특이한 구름, 이른바 지진운 사진과 관련해서 그것도 조작했군요. 네, 일시를 특정해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글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 과학으로 지진 발생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도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지진을 미리 안다는 정보는 헛소문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 미야자키현 지진 이후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 예상 진원지의 지각 변동 상황 등을 담은 상세한 정보를 발표하고 있고, 어제의 경우에도 특단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진 활동과 지각 변동은 관측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요, 이처럼 변화가 없다면 오는 15일 오후 5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해제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 남해안도 이 건물의 내진 성능을 점검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난카이 대지진, 난카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해라는 뜻이에요. 일본어, 우리나라 말로 남해가 일본어로 난카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을 기준으로 남쪽, 그러니까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이 태평양을 향한 일본을 기준으로 하면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북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쪽에 그 해저의 협곡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협곡이 불안정해지면서 이 지진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좀 주기적으로 계속 대지진이 발생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주기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일본에서 이 몇 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몇 배라는 거는 사실은 지질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확률이 높다. 지금 뭐 우리가 확률이 0.5%라고 얘기를 하는데, 0.5, 그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요. 0.5%라면 지질학에선 엄청나게 높은 그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어떤 경보도 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도 8 이상이 됐을 때에는 우리나라 남해안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밑에 진짜 우리나라에도 약간의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쓰나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일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난카이, 일본의 남해이기 때문에 이게 쓰나미가 일어나도 그게 일본 대륙을 넘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그건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이 발생하느냐, 이런 게 문제겠죠. 규슈 아주 남쪽에서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에 쓰나미 경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가고시마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대비를 좀 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자, 이유영의 정면 스포츠. 조금 힘있게. 네.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이게 그 파리올림픽이 폐막을 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래도 우린 계속 할 거야. 이유영의 정면 스포츠. 그렇죠. 네. 소리가 크니까 나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파리올림픽이 폐막을 했습니다. 무려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한 건데요. 파리올림픽 사실 뭐 마라톤 수영이나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열리는 센강 수질 문제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개회식에서 우리를 북한으로 소개하는 등 문제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올림픽 종합 1위는 미국이었고요. 중국을 제치고 이제 올림픽 4회 연속 메달 순위 1위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마지막 날까지 근대 5종 여자부 경기에서 메달이 나오고 또 여자 역도 81kg 이상급에서 메달이 나왔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서 메달 순위 8위로 이번 대회를 마쳤습니다. 전체 메달 수 32개로 88년 서울대회 33개에 이은 2위 기록이라고 하고요. 당초에 워낙 소수 정예로 참가한 이번 대회이다 보니 금메달 목표를 5개로 잡았습니다만 5개는 양궁에서만 다 나오기도 할 정도로 대단한 이 기록을 세웠던 우리 대표팀인데 우리 대표팀 본단이 이제 내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 신유빈 선수 우리 삐약 이 선수가 귀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토리라고도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 파리올림픽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대가 바뀌니까 보는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차별화를 목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다 보니까 차별화되니 이건 큰 차이라고 그러는데 스포츠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메달을 딴 것과 메달을 따기 위해서 스포츠라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메달을 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참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동메달 따면 막 울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동메달이라도 엄청나게 기뻐하고 국민들도 좋아하고 이게 바뀐 거예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북한 선수 중에 아시안 게임에 우리나라 선수에 져가지고 유도에서 이 은메달을 딴 선수가 있대요. 근데 이 선수가 탄광으로 끌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탄광으로 끌려서 거기서 탄광 일을 하다가 도망 나온 거예요. 누가 그때 좀 도망가게 도와주냐면 장성택이라고 김정은이가 죽인 자기 고모부 있죠. 김정은이가 죽인 고모부 장성택이가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북을 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리창수 선수 맞습니다. 리창수 선수가 이제 탈북을 해서 대만 또 유도 선수와 또 사랑을 꽃피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잘 됐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은메달만 따도 탄광에 끌려가는 게 북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동메달만 따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는 정말 흐뭇하고 젊은이들 즐기면서 스포츠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끌려가는 게 있어요. 방송. 예? 그런데 방송을 즐기다 보면 방송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지금 뭘 장악하려고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교수님이요. 교수님의 마음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